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5일 금요일이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 컴퍼니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려 475명의 근로자가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되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은 법적 쟁점과 기업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난 10여 년 전에 H-1B 비자를 갖고 직접 미시간과 뉴욕에서 미국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출연하신 송지연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서정화 세무사는 국제세무회계 전문가, 이렇게 탁월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오늘 특별히 어렵게 섭외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현대차, 기아차에서 제가 직접 미국에서 경험했던 사실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2009년도 현대 기아차 그룹은 미국에 무려 3개 공장을 이미 건설한 바 있습니다. HMMA라고 현대모터 매니팩처링 엘라바마, 그 다음에 기아 모터 매니팩처링 조지아, 지금 사단이 난 조지아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지아의 또 현대차 그룹이 메타 플랜트를 기공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세 군데 공장의 건설과 현재 가동 중 상태에서 어떤 경우도 이런 사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현대하고 LG 엔솔, HLGA 배터리 컴퍼니 공장 건설에서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기아 모터 매니팩처링 조지아, 요번 사단이 난 조지아에서 실제 공장 건설에 참여했던 모 상무와 직접 인터뷰를 취재를 했는데요. 그 상무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이 이스타 비자와 그 다음에 H-1B 비자, 이 주재원이나 취업 비자 없이도 그때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H-1B 비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졌던 그 비자인데요. 그거를 프로세스하려면 무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공장 건설은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편법을 쓴 건 사실이지만, 이 편법을 쓴 게 그동안 현대차의 HMMA 엘라바마 공장이나 기아차 조지아 공장, 그다음에 또 다른 현대차 메타 플랜트,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공장의 메타 플랜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은 이거에 대한 사태가 왜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이 뭐였고, 우리가 뭐를 고쳐야 되며 향후 재발 방지에서 어떤 우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 송 변호사와 그다음에 우리 서 변호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네. 먼저 이번 단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이민법 조항을 이제 위반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이민법을 위반을 했길래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살펴봤을 적에 현재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비자 남용 이제 해당이 된다. 즉 이제 비자가 아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스타 프로그램을 현재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타로 들어갔거나 혹은 이제 B1, B2, 이제 이게 B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되겠고,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관광을 위한 거지만, 이게 또 B1/B2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비자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송 변호사님, 그거 설명을 하실 때 네.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 B1, B2 슬라이드를 좀 보고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B1, B2 이제 예. 비자가 있게 되는데 예. 이 비자를 이용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비자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제 이 비자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이제 노동이나 근로를 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법이 된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오버스테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허가 기간을 초과를 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 두 가지를 위반했다라고 네. 해서 지금 체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요번에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스타 이게 비자가 아니죠, 이게. 네, 맞습니다. 피디님 네. 이거 이스타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이 다음 장에 아마 이스타가 송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이스타 이겁니다. 요거 네. 보고 한번 다시 한번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스타라는 거는 사실은 네. 이제 크게 보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이제 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이제 이스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 여행 허가제로서 이거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자가 아닌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이거를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스타 비자로 여행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타 비자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게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을 적에 이제 비자로 인해서 생기실 수 있는 신분, 즉 스테터스라 그러는데 그 신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서 신분 변경이나 뭐 체류 연장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타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전자적으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이 이스타는 어디까지가 승인이 된 거냐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사실 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스타를 승인을 받아도 이제 CBP라고 하죠. 그 입국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적에 승인받은 이스타를 가지고도 충분히 입국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비자가 아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이스타 비자라는 말은 앞으로는 쓰면은 맞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법 조항이 문제가 됐었던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아까 예. 이스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는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B1, B2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관용적으로 보통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B1/B2 뭐 이거를 받아서 많이 들어가시겠죠. 혹은 비즈니스 목적인 B1 비자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실 텐데 요거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B1 자체가 비즈니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가서 업무를 하면 전혀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거는 미 국무부인 그 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이제 Foreign Affairs 매뉴얼이라고 해서 FMA 매뉴얼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비자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허용이 되는 행위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계약 협상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상업상 거래인 경우에 근데 이 상업상 거래가 gainful employment이면은 아닌 그러니까 gainful employment가 아닌 상업상 거래는 여전히 허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E2 비자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투자 비자에 해당하는 E2 비자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사업체나 기업체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초기 방문도 역시 허용이 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핵심은 제가 봤을 땐 결국 gainful employment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됐을 것 같고 아마 허용되지 않은 employment를 행위를 했다라고 이민국이 판단을
해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풀 인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영위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허용이 돼요. B1 비자에서 허용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인플로이먼트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느냐, 이 인플로이먼트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FMA에서 써놓고 있는 그 문구를 가만히 보면 미국 내 고용주를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노동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게 인플로이먼트가 있었다라고 주로 판단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사실 급여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이게 상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실질상으로는 인플로이먼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은 비자가 남용이 됐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저점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부분의 지금 한국인 지금 불법 그 체포가 되신 분들이 B1이나 B2 또는 이제 이스타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체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3개월 정도의 체류 기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타는 90일의 체류 기간을 주고 있고요. 네네. 이제 B1, B2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오버스테이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해보면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법을 잘 지키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회사 관련해서 출장을 가시거나 그래서 이런 체류 기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스테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 결국 이스타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거나 B1, B2로 들어가셔서 허용되지 않은 범위의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조금 전까지 이제 최신 뉴스를 상황을 보면 그 지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마 내일이군요. 내일 새벽 한 3시쯤에 이제 출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 자진 출국하는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네. 그러니까 디포테이션 추방이 아닌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미국 현지 국토부 쪽에서는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디포테이션 해가지고 일리걸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 5년 이상 다시 재입국이 안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리걸,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업이나 한미 어떤 그 경제 협력 관계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제 자신도 그쪽 계속 기아, 현대 이쪽에서 이제 미주 법인에서 있었고 그쪽 오퍼레이션을 관여를 했었는데 문제는 요번에 그 이스타하고 B1 비자죠. 네. 그 단기간에 입국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문직 건설 그 엔지니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건설을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 동료도 하고 기아차 그 조지아 공장에서 직접 건설에 참여했던 이모 상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미국 현지에서 그 최첨단 공장 건설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대요. 네. 거기에 그 레이버, 그러니까 그 노동이 가능한 그런 전문 인력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을 올 연말까지 우리 한국인 전문직 그 근로자들이 와서 건설하고 나면 100% 빠진답니다. 빠지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가동을 하면서 이제 미국인 그 인플로이 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저 미국 쪽에서 그 조지아 쪽에서의 정치인이 그 여자분이던데 그분이 그 신고를 했답니다. 그 뭐 한국 투자는 이제 조지아는 투자는 미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근데 이게 다분히 지금 많은 그 방송에서는 그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그쪽 조지아나 엘라바마 바로 옆에 있는 엘라바마 공장에서 현대기아차 공장이 3개나 완성될 동안 똑같은 비자를 갖고 갔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안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저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이게 이제 법률 문제를 넘어서 또한 세무나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정화 세무사님을 오늘 특별히 초빙했는데 굉장히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뭐 저희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분들이 고용되는 경우가 많이 흔하게 있는데 그것과 빗대어 봤을 때 가장 세무상으로 큰 문제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법률상의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떠들썩한 내용들이 사그라들고 나면 그 이면에 따르는 게 바로 이제 세무 문제하고 재무 문제까지도 위험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고 나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그들의 인적사항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세무상 경비 처리를 하기가 힘들고 네. 그런 경비 처리하지 못한 자금이 현금으로 유출이 되고 그런데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이후에 차후에 이제 과세권을 미국에서 행사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 그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고용주가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용의 형태를 가까이 보자면 현재 지금 그 합작투자회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인력이 하청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합작회사가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원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신고를 하고 직접 근로자로서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인적능력 계약자로서 우리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로서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에 준하는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요건 전반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현지 회사에 있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고용주의 의무가 이 근로자들이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그런 양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뭐 이민 그 당국에서 나와서 요청했을 때는 자료 제출 의무도 있는데 과연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을 건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하청을 주로 줬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이 바로 전가가 되는 건데요. 바로 이제 국내에 있는 하도급 법인들이 그 책임을 다 전가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탈루가 됐던 세금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준조세, 뭐 사회보장세나 뭐 매트리컬세나 연방세, 주민세 뭐 여러 가지 그 준조세들까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런 세무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무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제 펌에서 이제 주로 이제 NIW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영주권을 이제 얻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세무 관계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세무사가 아닌데 근데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왜냐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국적은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세금 내는 거를 뭐 한국에도 내야 되고 미국에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뭐 어디 한 군데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걸 더블로 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텍스 어터니가 아니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제 한국은 한국 세무사님에게 여쭤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여기 아마 근로자분들도 그런 문제가 되게 생겨서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한국 기업에서 고용이 된 거인지 뭐 미국 기업에서 고용이 된 거인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히 이제 인컴세 소득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게 자세히 들어가자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례처럼 이 케이스와도 상관없이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이 있고 내지는 뭐 시민권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는 시민권이 있을 때는 고민을 하시지 않는데 영주권이 있어서 자녀들이 뭐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아예 모르시지는 않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과세권이 어디 있는지가 바로 그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걸 불법으로 거기에서 뭐 근로를 제공했느냐 합법적이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세법상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출입국 관리 기록을 보면 거주 기간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국내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를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내가 평소에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국내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 국내에 있는 소득만 과세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게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국내에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 어디에서든 있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는 세금만 내야 되나 한국에만 세금을 내야 되나가 아니라 거주자에 따라서 다 합산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되지는 않나, 양쪽에 되지는 않나, 이런 고민도 생기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주 이제 우리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어느 국에서 과세권이 있을지에 대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양국이 모두 과세권을 가진다.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 판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쪽에서 중간에 이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세액은 조절을 해주지만 그래도 이중납부세액을 조절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느 나라인가는 세금을 내는데 한 국가에 몰빵해서 낼 건지 안 보내서 낼 건지 이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핵심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이제 여쭙고 싶었냐면 이게 그래서 어떤 뭐 미국의 비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뭐 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나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영주권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미국에 몸이 있게 되면은 세금 관련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민 변호사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인컴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캡이 있어서 뭐 어느 쪽을 내든 아니면 양쪽에 다 내든 하여튼 더블로는 내지를 않게 한쪽에서 낸 거는 그만큼 캡을 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맥시멈을 한 번만 내면 이제 끝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 협약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한국에도 내야 되고 미국에도 그대로 내야 되고 그래서 2배나 2배 이상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크로스보더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법률 체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파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알지 못하고 요거 하나만 질문했을 때 요거 답변만 나오면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다른 분야에 가게 되면 돈을 뭐 더블로 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이든 아니면 이제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이제 파견을 해서 내보낼 때 단순히 이제 이게 비자 문제라만 생각하지 않고 기업 입장이든 그 직원의 입장이든 어떤 세무적인 일도 사실은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좀 처음부터 같이 좀 상담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항상 어떤 이제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회사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아까 현실적으로 이제 파견 나갔던 근로자들이 이제 과세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좀 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지 않았던 세금이 그대로 묻힐 수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표면으로. 그럼 미국 과세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과연 이건 누가 부담할 건지 한국에서 나는 고용돼서 나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세 내고 소득세 낸 걸로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세권이 미국에 있다고 하니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세금을 더블로 내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한국 업체한테 고용된 피고용자이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내 몸이 나가서 발을 딛고 제공한 땅은 미국이기 때문에 조세 협정에 보면 과세권이 그 발을 디딘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양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는 거주자로 판단해서 납세 의무가 한국에 있고 반면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소득하고는 상관없지만 미국 땅을 밟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과세권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럼 그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세만큼은 미국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후차적으로 따라올 문제이고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럼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국외에서 냈던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중과세로 빼주게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아요. 총액이 납부를 한 세금은 똑같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달라요. 한국에서만 모두 가져갔던 소득세가 이제 미국으로 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을 분명히 미국에서는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그 두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서로 쟁점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셨는데요. 이 사안이 보면 그 단순히 이제 이민법 법률 문제를 넘어서 그 세무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송 변호사님 클라이언트 그 고객들을 실제 케이스를 갖고 질문하신 거고 그다음에 서정화 세무사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결국 지금 법적으로 해서 불법 고용 인력이 사용이 된다 하면 정리를 하면 불법 고용 인력이 사용되면 고용주가 세금 신고를 회피하거나 임금 원천 징수 절차를 어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맞아요. 그다음에 이는 미국의 IRS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이 미국에서 저도 경험이 있고 송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법무법인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미국에서 세금 포탈 혐의만 있어도 엄청나게 그다음 삶이 미국에서 살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하여간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잠시 있는 사람들도 세금에 대한 걸 서로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런 지금 서정화 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디로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사건이 일단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 아마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11일 저녁 때 아마 이제 그 300여 명의 그 이번에 불법 구금된 분들이 이제 다시 한국 땅에 도착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도착하시자마자 이제 새롭게 이 모든 쟁점이 법적인 부분과 이민법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그 해외 투자 관계 그다음에 이 국제 세무 관계 이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이런 문제가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재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솔루션, 어떤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대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분 전문가께서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러니까 쟁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가능하면 네. 조금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할 수 있는 일과 그러니까 장래에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인력을 파견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이제 직원들을 파견 나갈 때 가장 쓸 수 있는 이제 적절한 비자 카테고리가 L1이라는 비자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2라는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어려웠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 비자 카테고리가
신청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신청을 했을 적에 아까 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일선에서 해보면 정말 짧으면 2개월,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정말 길면은 6개월까지도 걸리는데 그 오랜 기간을 이제 기다렸다가 막상 이제 인터뷰까지 다 끝나고 나면 비자가 거절되는 거절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그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네. 이게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한인들이 이제 그 민주당 정권 하일 때랑 공화당 정권 하일 때랑 이게 네. 비자 승인율이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항상 이제 공화당 정권 할 때는 훨씬 이게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될 거고 오래 걸리고 비자 거절률도 높아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현재가 사실 그런 상황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A비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회사와 미국에 있는 그 사업체가 모자 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그 이제 비자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가 최근 3년 동안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이 모기업 관계에 있는 계열사, 그러니까 모기업이나 계열사에 근무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L1 비자는 L1 A라 그래서 이제 그 임원이나 관리자급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고 L1 이제 B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스페셜 날리지가 있는 그런 어떤 실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자 카테고리가 있는데 특히 L1 A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업이나 외부에서 왜 능력 있는 어떤 CEO나 어떤 C레벨의 임원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영입을 했었을 적에 1년이 안 됐을 적에는 이 임원들이 이 L1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큰 오퍼레이션을 할 적에는 결국 관리자급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L1 자체가 신청이 이제 불가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실제로 넘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회사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보통 첫 번째 진출을 했을 적에는 이제 작은 지사를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가서 세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현지 직원들 숫자가 얼마 되지가 않는데 과연 관리자가 나가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 이 또 조건에서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신청 자체가 쉽지가 않고 이게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뭐 3에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막상 거절된 경우도 많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 비자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문제인데 네. 이 비자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투자 조약을 맺어서 이 트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수혜를 받으려는 그 개인의 국적이 반드시 한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적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국적을 가진 그 수혜자에게 이 비자를 줄 수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 자체도 한국 국적인 미국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을 국적을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제 주주의 비율을 보고 50대 50%, 그러니까 즉 50%를 초과하여서 가지고 있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 이 기업의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을 적에 이 주주의 이제 퍼센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민법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미국 법률은 되게 파편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국적이니까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국적이 한국 국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 국적자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 이제 기업체를 세웠을 경우에 이분들은 이제 나는 한국 국적이니까 이 기업은 국적이 한국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를 판단을 할 적에는 또 영주권자 이상은 이게 한국 국적자가 아니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가 기업을 세웠을 적에 그 기업이 한국 국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 국적자가 이걸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사실은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롭고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 실무상 지금 이 비자 같은 경우, 이2 비자 같은 경우에는 거절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신생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투자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가 돼야 되고 이 인베스트먼트를 또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인베스트를 한 펀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민국이 많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irrevocably committed라 그래서 이렇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미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기업이 지금 무려 700조 이상의 지금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지금 투자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사태로 해서 이거 초유의 사태인데 저도 뭐 미국에 뭐 상당히 있었고 출장도 많이 갔고 그렇게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1B 비자 전문가 비자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H1B 비자를 그때 갈 때 제가 런던에서 PwC라고 하는 미국계 컨설팅 법인에 있었는데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갈 때도 H1B 비자를 제가 있던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에서 런던에서 동일한 회사 PwC 뉴욕으로 갈 때도 그 H1B 비자 신청해서 제가 받는 데까지 3개월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에 지금 투자가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자가 어렵고 그러면 제 질문은 과연 미국 정부에서 어떤 특별하게 한국 그 체류 비자, 근로 비자를 쿼터를 좀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10,000개 이상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이제 많은 그 한국 국적의 한국민들이 거기 가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보통 대규모 제조업이 가면 그 밑에 그 협력사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엘라바마의 현대차 공장, 그다음에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 사이에 40, 50개 이상의 폴스티어 세컨티어, 그러니까 제1레벨의 하청업, 협력업체가 있고 제2레벨, 제3레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의 많은 경영자들이 거기 갑니다. 거기 상무급들이 가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책임을 매니징 디렉터로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가면 5년에 10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시민권을 하는데 대부분 시민권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자녀들 뭐 취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택시 문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송 변호사님 좀 어떤 의견을 있는지, 그다음에 네. 서 세무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도 정말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거의 모든 그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제 그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인을 위한 좀 이제 그 비자를 따로 좀 할당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사실에서 이제 그 한국이 이제 FTA도 체결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개가 넘는 그 비자 할당량을 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칭으로 제가 E4 비자 카테고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E4 비자를 조금 한국에도 배당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도 굉장히 이제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입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이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낮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한국 사람을 먼저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인터레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주목을 끌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조금 어떤,
충분한 조금 이제 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나.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이거는 예. 한 10년도 넘게 저희 이제 그러니까 이민 변호사나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은 수건을 해오던 그런 이제 비자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낮았고 이렇게 흥미를 그러니까 어떤 이목을 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 이제 이목을 이제 끌게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그렇죠.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제 와서 공장, 또 최첨단 기술을 가진 공장을 건설을 할 때는 그 마중물을 해줄 수 있는 한국의 이제 전문 이제 기술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가서 이분들이 사실은 하시는 업무의 90% 이상은 제가 알기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엔지니어들을 숙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계를 들고 들어갔을 적에 기계에 대한 사용법도 알려줘야 되고 이 인력을 현지에서 키워서 내는 데는 어쨌든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세팅도 하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어떤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기술 인력들을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죠. 예, 네.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그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한국인 이제 전용 취업 비자인 E4 이제 비자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반드시 조금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렇죠. 국익에 예.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이게 실제 입법까지 꼭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E4 비자는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13년째 지금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진을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좀 그 공무원 쪽에서 좀 이렇게 푸시를 좀 하다하게 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분명한 거는 현대 기아차가 이미 2010년 이전까지 공장을 이렇게 크게 세웠고 그 엘라바마나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기아 현대가 그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조지아주 자체에 대한 주 정부의 GDP 자체가 틀려졌어요. 제가 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항이 어디냐면 미섭의 볼티모어 항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근데 네. 지금의 제일 큰 항이 브룬스윅이라고 조지아의 항구가 작년부터 최대 자동차 수출항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기아차가 미국의 특히 남부에서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그렇게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의 자동차 수출항이 이 볼티모어 항에서 지금 조지아에 있는 브룬스윅 항으로 바뀔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위상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동반자법이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적실한 타이밍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우리 로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사실 텍스의 나라 아닙니까? 세금의 나라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루드한 얘기라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람을 살인해도 돈만 있으면 보석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진짜예요. 진짜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텍스 이베이전, 텍스를 만약에 세금을 포탈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세금 관계가 특별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2012년부터 추진했던 한국 동반자법의 추진이 이 텍세이션 특히 세금 쪽에 세무사님들하고 세무회계사들하고 어떤 공조가 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 오늘 특별 출연하신 서정화 세무사님께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거 향후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질적으로 과세권이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갔느냐 불법적으로 들어갔느냐는 세무상 중요하진 않은데 네. 중요하진 않지만 불법인데 과세권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과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그리고 뭐 정부의 대응을 말해보자면 우문현답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우리나라에서 뭐 과하게 세금 추징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비자 발급받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라는 개념이 사실 정당하게 낼 세금은 내겠다. 이런 것들이 잘 공조가 되면 좋겠지만 그동안 그런 게 잘 안 되었다는 여러 가지 관행적인 게 있었지만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불법 체류자도 내고 싶어 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많고요.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신고를 하는 순간 추방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문현답이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비자 받고 합법적으로 임금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여준다면 이게 아무래도 취업비자 한국하고 이런 체결을 했을 때 우리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이 뭐 우문현답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신뢰가 쌓일 때에 우리가 이제 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세무적인 문제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들죠. 이게 그럼 그렇게 합법적으로 난 탈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게 탈세라면 나는 이제는 좀 올바르게 과세에 협조하고 싶어 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냐 비거주냐 판단이 일단 들어가 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상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면 정부가 적법하게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서 내가 이제 나가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거주자를 우리가 쉽게 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뭐 주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거주자야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2조에 열거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2조 제2조의 2에 보면은 거주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두고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지만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이제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2조의 2를 따르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2조의 2를 따르게 되는데,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시행령 제3조 바로 아래 조항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현지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파견해서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임시로 파견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한국 거주자로 보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른 네, 거주자, 네. 소득세 납세 의무가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국내의 소득만 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할 거냐가 바로 거주자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파견 나가서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나는 돌아올 파견자이기 때문에 국내 세법상으로는 거주자.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받은 원천 소득도 국내에서 합산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근로를 했지만 그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이 국내에서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뭐 나는 미국에서 받은 소득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만 납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이 문제를 이 사태를 토대로 해서 아마 미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과세권은 어떤 근거로 과세를 하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조세 조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디 거주자냐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근로를 제공했느냐, 원천지국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발을 딛고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과세권이 있게 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 예외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이 타방국 미국에서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183일 미만 미국에서 거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파견 근로자들은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어서 183일 미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또 미국 현지의 고정사업장에서 고용되지 않아야 되고 그 보수가 국내 한국에 있는 사업자에서만 나가야 되는데 그 보수가 다 합쳐서 연간 3,000불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파견 근로자들의 소득이 3,000불 미만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득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 과세권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과세를 하고 한국에서도 과세, 미국에서도 과세. 그렇지만 종합소득세 때 저희가 이중과세를 통해서 미국에서 냈던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과세권이 어딘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닌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좋고 제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도리는 납부를 해야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 맞습니다. 그 보통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한국 급여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한국에서. 그다음에 해외 체재비로 해서 또 현지에서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본급은 당연히 여기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미국의 체재비에서 나오는 그거는 미국 세금을 내게 되겠죠. 네네. 근데 그게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그 한국에 가족을 두고 온 친구들은 미국 그 회사에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한국 기본급의 체재비의 상당 부분을 한국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고 자기 현지 체재비는 상당히 줄이는 그 요청을 하게 되고 본사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소득을 갖고 있는데 그 세금을 적게 미국에서 내기 때문에 이번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아마 종합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세법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야지 E4 코리안 그 전용 그 코트도 누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번 사태가 이제 내일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이게 현재까지는 이 소식인데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그 체포 구금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11일 오전 새벽 3시 30분쯤에 현지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 인천공항에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아마 밤에 한 9시 정도 도착을 한다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몇 분은 현지에서 자진으로 귀국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기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몇 분 있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에 그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외교부 장관, 정부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일이죠. 10일 오늘 그 LG하고 현대차, 뭐 포스코, 삼성전자, 하나큐셀, 하나디펜스, SK, 대한항공도 이제 8개 주요 미국 지사하고 상사하고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하고 대한무역진흥원에서 코트라죠. 경제 단체들과 간담회 갖고 그다음에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기업 대표들은 또 이제 정부에 당연히 이런 걸 요구하겠죠. 우리 기업 직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 출장 시 지급받는 발급받는 비원 비자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 변호사님 이게 지금 요번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이민법은 사실은 INA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매뉴얼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비원으로 나가지만은 이제 그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그 매뉴얼에 지금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특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배터리나 최첨단 이제 공장을 이제 처음에 셋업을 하고 네. 이 셋업과 이제 그 미국 현지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 기술적 수준을 높이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한국에서 파견돼서 나가는 직원들은 이 비원에서 허용되는 액티비티에 이제 포함을 만약에 시킨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장 그 한국인을 위한 전용 취업 비자 카테고리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이 충분히 현재 있는 이 비원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견 직원을 내보내는 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양 정부 간에 만약에 충분한 논의와 그런 어떤 양해가 있다면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리하자면 앞으로 향후 앞으로 700조가 계속 투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5, 6년간 계속 이제 투자가 될 텐데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리하자면 간단히 핵심 시나리오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먼저 송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네, 예.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 꼭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저희한테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워낙 이제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사업 구상 프로젝트를 다 해놓고 이제 그 말미에 오셔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을 파견을 나가야 되는데 뭐 한두 달 뒤에 내보내야 되는데 비자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3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이 최선을 다해서 비자를 신청을 했지만 또 거절이 나는 경우에는 그 후속 대책 만약에 A라는 직원이 못 나가게 된다 그러면 B라는 직원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비자 카테고리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후속 대책을 마련이 되어야지 그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실 차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측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처음부터 그 미국 이민 비자 신청, 그러니까 미국 이민이나 비민 비자 신청을 꼭 염두에 두고 이제 함께 조금 논의를 해 나가시면서 시나리오를 A, B, C를 같이 세우셔서 그 맞게 이제 상황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금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급한 거는 이제 양국 만약에 이제 그 정부에서 정말 잘 이제 양해와 그런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의 추후 이제 그 3년 혹은 10년 이제 재입국이 좀 불허가 되는 그런 일들을 조금 막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있는 제도로도 이런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B1에서 허용되는 이제 액티비티에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최첨단 이제 배터리나 이런 공장들 셋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내보내는 거는 포함을 조금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나.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오랜 기간 수건이었던 그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 비자를 조금 이번 기회에 정말 입법화까지 이제 밀고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세 변호사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걱정하고 계실 기업과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보면은 사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탈세를 하고 싶어서 탈세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자 발급을 불법적으로 나갔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를 꼽자면 행정 비용과 그리고 시간. 그런데 우리가 적법하게 나가고자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앞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기업에서도 행정 비용을 좀 소요해서 적법한 절차로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 과세 당국도 사실 우리가 국외 외에 여행을 가면 문자가 오잖아요. 여기가 위험 지역이니까 안전 조심하세요. 여러 가지 안내 문자가 오는 것처럼 이걸 기다렸다가 한 방에 정말 사업도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는 분명히 암암리에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오래 체류하고 있다 이런 게 이민 당국에서 그게 확인이 된다면 문자로 계속 제도적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자진해서 출국하거나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강제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송 변호사님 미 이민법 전문가의 송 변호사님 말씀은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 진출기업 미 투자기업 자체 점검 인터널 오디트가 상당히 의무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미 공동 비자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E4 비자라든가 이런 K 배터리 비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배터리는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엔지니어가 와서 전문가가 와서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 논의는 좀 발전이 디벨롭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K 배터리 비자 같은 특화 케이터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송 변호사님 하셨고 세 번째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투자기업의 불법 고용 시 연대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데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도 같이 해서 연대 책임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정화 세무사님은 여기서 이제 이 임금이라든가 임금 지급이라든가 세금 원천 진수 같은 전산화에 대한 투명성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IRS 미 국세청을 얘기하는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 미 IRS 미 국세청과 국토안보부 간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2의 단속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미국 미 국세청인 IRS하고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미 뭐 외교부라든가 미 꼭 백악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제 실무 부서하고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드리면 이번 단속은 단순한 현장 적발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현대차나 현대기아차나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글로벌 기업의 인력 관리, 그다음에 그 협력 업체들을 포함한 인력 관리와 함께 한미 양국의 제도적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트TV는 향후에도 미 이민법 전문가인 송지현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국제세무회계 전문가이신 서정화 세무사님과 함께 향후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해외 투자와 이민 세무 리스크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